여러분, 옛날에 시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이 있었어. 기억나세요? 거기에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 주인공인 홍설의 헤어스타일부터 옷 입는 취향까지 따라해서 그 홍설이 그거에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캐릭터 이름인 손민수를 사람들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기도 했죠. 어떤 옷을 따라 입고 싶다. 무언가를 따라 사고 싶다. 이런 표현을 손민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웹툰 속에 손민수라는 캐릭터처럼 왜 멋진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으면서도 고유한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트렌드를 쫓지 않는 고유한 개인의 취향, 개성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주장하는 것은 취향은 핀터레스트 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한 나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을 감내하는 시간은 필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독특해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혼자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인 인정이라는 틀 안에서 독특함을 표현한다. 최적 독특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의 독특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증명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너무 평범하면 불안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너무 독특하면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결과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한 선택이 너무 많은 사람과 일치하면 그 선택을 바꾸려는 경향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특별해지고 싶은데 또 지나치게 튀어서 소외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에 속하면서도 또 개체로서 인정받고 싶은 모순된 욕구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진화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안전한 선택인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컨텐츠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생겨나죠. 거기에서 공감과 소속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트렌드를 더 빨리 파악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입거나 소비해.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줘. 그러면 약간의 심리적 우월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트렌드를 쫓는다는 것은 독특성 이론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남들보다 트렌드를 더 빨리 쫓을 경우 적절한 수준의 독특성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집단 내의 소속감 또한 유지되기 때문에 고립과는 멀어지죠. 그럼 앞서 말한 영상에서 이야기한 집단적인 인정이라는 틀 안에서 독특함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를 쫓는 것이 도파민과 관련이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하고 싶어지는 이 심리적 편승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고, 대중적인 선택에 편승했을 때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트렌드를 쫓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은 집단에서 뒤처지거나 배제되는 느낌,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감정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불안으로 이어지겠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집단에서 배제될 때 느끼는 사회적 고통은 물리적 고통과 같은 뇌 영역, 전측 대상 비질
트렌드이라고 하네요. 그것을 활성화시킨대요. 즉 트렌드를 안 쫓아서 느끼는 소외감은 실제로 물리적 고통처럼 우리가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나만의 고유한 취향, 개성을 구축하고자 할 때 다시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회귀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개인주의 문화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고유의 취향을 갖는 일이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렇다면 집단주의 문화인 동아시아가 개인주의 문화인 서양권보다 개성을 형성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 패션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개성 넘치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중국은 뭐 도우인 메이크업처럼 유행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꾸미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개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들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막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베이징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갈 때마다 화장한 여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작은 로컬 식당뿐만이 아니고요. 뭐 하이디라오처럼 막 되게 큰 그런 체인점도 화장을 안 하고 되게 편한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먹는 모습을 되게 자주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 중국 유학을 좀 오래 한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더 안 꾸민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집단주의, 동아시아권 나라들이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는 게.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유독 좀 획일화된 트렌드, 패션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패션 관련 유튜버가 서울을 강남, 홍대, 이태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 장소마다 획일화된 그 어떤 남자의 패션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기억이 나요. 또 한국은 트렌드가 변하는 속도, 또 그게 실제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속도 또한 엄청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기어트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상황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을 따를 때 안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만든 이 영상 봤어, 안 봤어? 한국인의 높은 통제와 불안에 대한 제 고찰 영상. 제가 말했죠. 이게 다 불안 때문이다. 인간들이 불안이 높아서. 그 남들과 다른 옷차림이나 취향은 예측 불가능한 것, 즉 위험 요소로 인식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룰이라든지 유행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감을 얻는 생존 전략인 거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회피와 불안이 높다면 남들이 안 하는 어떤 것을 시도해보거나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거나 하는 것이 개인의 성향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내가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남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은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셜미디어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이론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한국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은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초연결 사회이고 여기에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며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자기감시,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부르네요. 이 경향이 세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기감시는 마크 스나이더가 제안한 개념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의식하고 자신의 행동과 감정 표현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성향이래요. 이 자기감시성이 높으면 눈치가 빠르고 대인관계와 직장 생활 등에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자기감시는 내측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에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시각적 표현, 사진 업로드 등을 더 활발히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내가 튀어서 주목받는 것보다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틀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큰 편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독특성은 남들이 다 아는 브랜드의 신상을 가장 먼저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이 트렌드에 열광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일본은 집단주의가 강하지만 한국과는 결이 약간 달라요. 이게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혼내라는 가수 아시죠? 그게 일본어 혼내에서 온 뜻인데 속마음이자 진심을 뜻하는 단어래요. 그리고 반대로 속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타테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둘이 세트거든요. 겉과 속을 뜻하는. 일본은 옛날부터 이 겉모습과 실제 속마음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장소인 회사나 학교에서는 극도로 튀지 않는 복장을 하여 집단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하라주쿠, 아키하바라 같은 특정 구역에서는 자신의 속마음, 혼내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매우 과격하고 독창적인 패션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대요. 한국의 경우에는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의 경계가 모호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방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일본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저 영역에서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무관심에 기반한 관용이 존재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 문화가 좀 건강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경계가 너무 없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적인 시간에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뭐 클럽에 가는 것을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우연히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 교사가 이래도 되냐 뭐 이러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한국은 앞에서 보여질 때나 뒤에서나 한결같아야 한다. 이런 문화, 인식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특징이 둘 다 장단점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일본은 갈라파고스화와 서브컬처의 발달로 내수 시장이 거대하여 독자적인 취향을 가진 소수 집단끼리도 생태계 유지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트렌드를 모두가 쫓아가는 메가 트렌드보다 마이크로 트렌드가 수없이 쪼개져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리타 패션, 갸루 패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만의 리그, 집단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 전체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고립되어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이크로 문화, 니치 문화가 굉장히 탄탄하고 길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자체도 앞서 이야기한 이런 일본의 혼내 타테마의 문화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영역을 A와 B로 분리해놓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니까 마이크로 취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무관심을 통한 공존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되거나 배제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중국 역시 집단주의 국가이지만 한국식의 외모 획일화와는 완전 다른 양상을 띱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불과 40년 만에 극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사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대요. 그래서 한국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트렌드를 쫓는다면 중국은 예전에 나보다 발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력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중국 거리에서 파자마를 입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좀 떡진머리로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한국만큼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중국에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게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체면이 남들만큼 세련되어 보이는가 같은 심미적 기준에 가깝다면 중국의 체면은 내가 얼마나 부와 권력이 있는가와 같은 경제적 기준에 가깝대요. 그래서 브랜드 로고가 너무 과하거나 브랜드의 존재감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들을 중국인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렇게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선호하는 것은 트렌드를 따른다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즉, 예뻐 보이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비싸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는 트렌드를 따르는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거나 또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촌스러운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실용주의적인 옷차림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 옷차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 5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5년, 6년 전쯤에 좀 유럽 힙스터들 사이에서 반소비주의적 태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흐름이 있었어요. 술이나 약물을 일절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새로운 옷을 구매하지 않고 빈티지 의류를 입고 심지어는 계속 달아서 교체해야 하는 신발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지면서 맨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아직까지 조금 이런 경향이 남아있는지 물어봤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좀 검소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문화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명품을 구매하고 착용하고 과시하는 것을 세련됨이 아니고 좀 무식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는 천박하다고 읽힐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유럽의 이러한 도덕적, 규범적 올바름을 구분짓는 태도는 동아시아와는 또 약간 다른 형태의 자기 감시로 이어집니다. 유럽 국가에서 작동하는 자기 감시는 남들보다 비싼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고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인가에 맞춰져 있대요. 예를 들어서 과소비하는 모습,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 분리수거나 소음 등 규칙을 어기는 행위들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다고 느끼는 거는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자기 감시는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성적 매력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높아서 몸매를 가꾸는 데는 엄격한 자기 감시를 적용하지만 그것이 남과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획일화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자. 뭐 이런 정서가 좀 강한 편이라서 남의 사생활이나 뭐 마이크로 문화 같은 독특한 취향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기는 관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심리학자 미셸 겔판드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전형적인 타이트한 문화에 속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엄격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시선, 비난이 강한 나라죠. 한국처럼 타이트한 국가는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루즈한 국가는 네덜란드, 브라질, 미국 등이 있고요. 한국이 일본, 중국, 유럽과 다른 결정적인 지점은 자기 감시의 영역이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패션뿐만 아니라 학벌, 직업, 결혼 여부, 심지어는 점심 메뉴까지 평균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죠. 독특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석하면 한국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독특성의 범위가 너무 좁은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아이폰을 쓰되 케이스만 조금 독특한 걸 낄 수 있다든지 그런 수준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독특성이. 일본은 공과사를 분리해서 마이크로 트렌드가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유럽은 도덕과 실용이라는 가치로 나의 소비를 억제하고 타인의 시선을 차단했죠. 근데 한국은 타인의 인정이 곧 나의 생존인 초연결 사회이자 공과 사의 구분이 일본만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취향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힙이라는 이름의 메가 트렌드로 편입되지 않으면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자기 감시는 내가 집단의 표준에서 이탈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게 이롭겠어요. 하면 할수록 이 문화적 타이트함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 감시와 타인 검열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러면 다양성이나 비주류, 마이크로 취향 존중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G세대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비를 통해 자기 고유성을 확립하고 커스터마이징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AI 시대가 오고 이런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인한 초기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 자기 고유성에 대한 확립, 니즈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자기 고유성, 개성을 찾기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외국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 저처럼 외국에 나와 있는 제 친구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을 조금 떨어져서 이제 좀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한국에 대해 아는 만큼 이게 좀 구조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뒤늦게 이해되는 것들도 있는데 한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좀 객관화해서 보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 다 그러고 사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고유한 개인의 취향을 갖는다는 것은 그걸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쓸쓸하게,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든 취향이든 정체성이든 정답 중심의 한국 사회에 반하는 가치를 쫓는 모든 이들이 삶에 적용해야 하는 태도로 읽히기도 하네요. 꼭 고유의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창작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좀 필요한 태도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영상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나 큐레이터의 입장이라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 예술을 하시거나 또는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나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좀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